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 본사갑질을 막고 소상공인 점포가 몰린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함께 고용보험법 조기 시행을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급하다고 해서 쫓기듯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오늘 당선인들을 만나 합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당 일정을 밝히지 않아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합당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의 쟁점과 합당 움직임을 둘러싼 각 당의 진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 본사 갑질을 막고 소상공인 점포가 몰린 골목 상권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4개 분야 28개의 공정경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공정경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창업, 거래, 피해 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리 강화 4개 분야입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먼저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주차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현재 4개 업종에만 도입된 가맹점 표준 계약서를 치킨과 피자, 커피, 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비용을 떠맡기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불거진 여행과 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됩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추가됩니다. 사업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대상을 현재 보험 설계사 등 12개 직종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방문 판매원과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함께 고용보험법 조기 시행 등을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꿰었을 수는 없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잘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친상을 치르고 당무에 복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주 원내대표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국회가 협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화와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만 포함됐는데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고용보험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더 절박함을 담아서 시행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문 대통령은 아울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과 지방자치법도 이번 5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급하다고 해서 쫓기듯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를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새 김태년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서 완급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희장은 이번 5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묵은 찌꺼기를 한꺼번에 딱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일하는 국회법도 좀 이번에 좀 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데. 주 원내대표는 숙성된 법안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만 20대 마지막 국회라고 비집고 들어오려는 법안들이 많아 졸속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합당 추진을 합의한 뒤여서 오늘은 또 당선인들에게 합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서 21대 국회 개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오늘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원 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29일까지 합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당 지연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장이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5월 29일까지인 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해선 합당이 늦어져 지도부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합당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잘 협의해 나가면서 또 힘을 합쳐서 합당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 대표는 통합당과 합당의 형태는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당명이나 사무처 직원 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은 합당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 대표가 합당 일정을 정확히 못 박지 않고 대표 임기 연장을 추진하면서 합당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당 의지만 있으면 오는 19일 현역 의원과 당선인 총회 이후에 정국위와 최고위 등 향후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 대표가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과정처럼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 방침을 밝힌 점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통합당 당 지도부 출범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당과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당 시기 등 통합당과의 합당 문제는 오는 19일 열리는 현역 의원 당선인 총회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양윤선 기자.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4월 15일 총선 딱 한 달이 됐네요, 이제. 네,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 더구나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당 대표, 당권을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저런 방향, 당권 누가 가느냐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관심이 참 높은데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놓고도 이 총선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 후에 이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느냐, 그 추대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대로 8월 29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몇 개월 동안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지속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도 좀 분주한데요. 관심은 아무래도 이 차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 여부입니다.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명시해 놓은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위원장이 대표에 선출된 후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차기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7개월짜리 당 대표직을 위해서 이 당권 주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이 전당대회에 나가야 하느냐 하는 점이 이 위원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예. 이 위원장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버릴 수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당권, 대권 분리 수정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좀 작성이 되는 등 당원 당규 수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8월 전당대회가 온라인 전당대회로 치르기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원 당규를 손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빠르면 이번 당원 당규 개정 논의에 대권 주자 이 배려 조항이 넣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혹시 1년 전 이것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낙연 위원장이 이 총선 당선자 그리고 낙선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면서 이게 좀 세력 기반을 쌓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가 40명에 가까웠습니다. 네. 지난 7일에 낙선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도 이 초재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원회장으로서 인사 차원이라고 이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요. 정치권은 당내 기반을 다잡기 위한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 초재선 당선인들에게 의견을 구했고요. 이 다수의 참석자들이 출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이 자꾸 유불리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좀 출마를 고민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의견 듣는 자리 뭐 좀 기울었다 그쪽으로 뭐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지영 기자,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 오늘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제 구체화되려면 이제 뭐 합당 시기 또 서로 간의 조건 이런 것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통합당하고 한국당 그 통합 시기를 두고 좀 미묘한 입장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통합당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은 이달 29일 안에 가급적 합당을 마치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당의 합당 수임 기구 상황만 봐도요. 통합당은 김상훈, 이양수 의원이 참여하기로 이미 정했는데 한국당은 사무총장과 한 명의 당선인이 포함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협상 대표를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또 오늘 한국당 당선인 간담회에서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29일까지 합당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합당 시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전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네. 연장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유철 대표가 당대당 통합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그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도 합당의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 그 두 당의 합당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보다는 그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유철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오늘도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하자고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유철 대표 20대 만들어진 선거 악법 21대 국회 개원 전에 결자 해제하자는 겁니다. 그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 앞에 연동형 비례제 대표에 대한 폐지를 선언하고 서약하는 그 약속의 행사를 갖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례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유철 대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문 회장이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고 꼬집은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하지만 그 민주당이 당장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만 공고했다는 문제점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다시 손질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윤성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 이렇게 한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신경전 비슷한 것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대통령 마케팅이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이 최강욱 신임 대표와 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신임 당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이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 새로 취임한 대표들에게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 새로 취임한 이 여야 원내대표들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대통령과의 이 전화 통화를 좀 자세하게 공개한 게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해찬 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가져야 하는데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라고 했었는데 통화 내용도 내용을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네, 일단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애정이 좀 지나쳤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혜원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세상에 따뜻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셨던 영상이 이 대통령이 하신 통화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더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네요. 네, 인상 그렇습니다. 표정까지 지으면서. 예. 네. 또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최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최 대표가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과 검찰을 감독하는 법사위에 들어간다는 게 좀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기소가 아니라 고발만 당해도 법사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서 선임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네.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금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통합이 원칙이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두 당의 합당 문제는 8월 말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네, 또 돌아오는 월요일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참석을 하죠. 네, 보수 정당이 그동안 5.18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말과 또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5.18 기념식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참석을 합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이라서 좀 첫 지역 방문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왜 광주를 선택을 했을까? 당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보수 정당 그동안 5.18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자유한국당 당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당시 황교안 대표 일부 유가족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인 2009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에서 합창,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던 것을 원하는 사람만 부르도록 변경을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번 기회에 과거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예전하고 분위기가 달라 보이긴 합니다. 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도부 말고도 천하람, 조성은 등 통합당 청년 비대위원들도 청년 비대위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비대위원들도 광주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하람은 후보로 전남 지역에 출마했었던가 그랬죠? 네, 순천 네,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청년 의원들이 통합당 기념식에만 참석하는 일회성 보여주식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번씩이라도 5월 단체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미나 등을 통해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 또 5.18 행사에 개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해와 용서의 길은 아직 멀어 보이지만 우리 세대가 이뤄야 할 숙제이자 운명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고요. 유승민 의원도 유이동 의원과 김웅 당선인과 함께 그 하루 전날인 17일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다만 5.18 기념식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정부 행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 당 혁신을 위해선 세대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가장 큰 숙제인 호남 끌어안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답답했던 통합당 최근에 좀 움직임은 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진보 농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례적으로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통합당은 뇌가 없다는 돌직구까지 날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부화 시대로 변하는 동안 보수는 새로운 세력을 보수주의자로 포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T, 벤처, 인터넷 기업 등이 생산 주체가 됐는데 보수 세력은 산업화와 권위주의, 반공 이념만 붙드느라 달라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 전 교수는 통합당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뇌가 없다며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습니다. 일단 싱크탱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인식으로 좀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것들. 진 전 교수는 또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를 패전투수로 지칭하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을 총선 패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못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이분이 상징 자격이 뭐냐면 총리인데 그게 바로 탄핵 총리거든요. 패전투수였어요. 탄핵당한 정권의 패전투수를 데려다가 도대체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이후 비공개 발제에 나선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영남권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통합당의 당원 비율이 영남권에 치우쳐 있어 당의 정책이나 총선 후보 선출 결과 등이 중도 표심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당원을 늘려 중도적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중도적 색채를 강화한 데 있어가지고 저는 당원이 핵심이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과소대표되어 있는 수도권이 더 많이 대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밖에 이 최고위원은 선거 막판의 막말 파동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21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형사부 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검사 내전의 저자로 먼저 이름이 알려진 정치 신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이 되는 김웅 당선인을 홍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검사복을 벗은 김웅 당선인. 새로운 보수당의 총선 1호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한 김 당선인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송파갑에서 접전 끝에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현 정권의 사법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법개혁 방향은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을 좀 더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개혁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말 그 오래된 그 관행인 것이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김 당선인은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들이 매서운 심판을 했다면서도 이번이 당이 제대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치 경륜이 많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라며 이제 세대 교체를 통해 당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젊은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당선인은 통합당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초재선 의원들과 정책 개발을 위한 공부 모임을 만드는 등 당 쇄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 내 초재선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이 당 쇄신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시급한 방역과 일자리 유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에 경제 살리기와 뉴딜, 제조업 부흥, 방역 의료체계 구축 등 3대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혁신 방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한 국회 혁신자문위는 그동안 법안 심사 정례화와 상설소위 의무화 등을 제안해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쪽지 예산 근절과 매월 1일 임시회를 열고 2회 이상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운영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 5.18 광주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죠. 정치권도 이날 일제히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17일에 방송된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기획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4.19 혁명까지만 수록된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고요. 지난해 기념사에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송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헌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등 거대 여당 구도란 점에서 정치권이 느끼는 어감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던 이슈인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좌절된 개헌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논란.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정의연의 그동안의 헌신과 성과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께서는 기부금품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부금 논란으로 정의연 활동이 부정돼선 안 된다며 회계 처리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평소에 쓴소리를 많이 해온 김혜영 최고위원은 정의연 활동과 회계 처리 문제는 별개라며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회계 투명성 부분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게 오늘의 주요 인식이라며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오늘도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얼마 전 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 각종 개혁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내 모임이 아니라 21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의 당선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임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당선인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당선인들이 경제 관련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정파를 떠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진로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당내 주요 정책을 다듬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과 중소기업 중앙회 공채 출신으로 30년 넘게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온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김경만 당선인이 참여하고요. 야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원석, KDI 교수 출신의 윤희숙,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을 역임한 박수영,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정의용 당선인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인 미래한국당 윤창현, 벤처기업가 출신인 이영 당선인 등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의 경제통, 정책통이 당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게 된 건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모임 결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경제 공부 모임. 아직 구체적인 모임 이름과 다룰 의제 등을 선정하진 않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당선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와 많은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연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부터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 의원은 또 이제 20대 마감이 돼갑니다만은 20대 때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습가 여정으로 알려졌었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부족한 점 좀 연마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내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이제 방송 패널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다시 또 방송에서 많은 기회 주시 부탁드리고요. 이상일 전 의원은 오랜만에 다시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려다가 잠시 다시 쉬게 됐습니다. 기자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부족한 점도 채우고요.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조금 방송해 주면 좋겠고요. 마침 또 금요일 이런 코너가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뭐 추가 회의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야당의 김태년 여당의 원내대표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는데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21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어지기를 바라야죠. 일단 지금 김태년, 주호영 두 분이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가령 이제 당선자 임기 시작하고 일주일 내로 지금 이렇게 원 구성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분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될지 이런 것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케미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워낙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만 아마 대한민국의 합의 정치 문화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로 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지만은 더 큰 요인들이 있다라는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나경원 두 분이 원내대표 됐을 때 처음에는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래서 분위기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뭐 일단 중요한 현안으로 들어가면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결국은 뭐 패스트 트랙 사태 뭐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원구성도 일단은 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첫 해를 이끌 두 분이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처음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가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막상 원구성을 앞두고 지금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가져오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4년 이후에 17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은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 관행이 뭐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굉장한 저항을 할 거예요. 숫자는 적어도 초기부터 갈등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승자 독식 구조를 뭐 여당이 협치를 통해서 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일종의 통 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권한 축소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뭐 견제 수단으로서 법사위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 17, 18, 19, 20대 4기 연속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견제 관문 역할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4기에 걸친 관행을 깨는 것이어서 아마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딘가 상임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과방위 상임위를 하고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반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법사위에서 뭐 자구에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돌려오는데 실은 보면 우리보다 더 심도 깊은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구나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군요.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을 좀 상원처럼 현재 기능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법사위에서 무쟁점 법안이 사실은 당 대 당끼리의 어떤 대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통과가 안 되고 묶여있는 이런 단점이나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령 법사위에서 2달 이내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본회의 부의한다든지 뭔가 대체적인 해결 수단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사위 권한 축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지금 기존에 관행처럼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당약 때문에 무쟁점 법안이 발목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계화 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자. 정부의 법제처 기능 같은 거. 그렇게 나올 때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 중에
사실 뭐 위헌 성격이 있는 법안도 좀 있고 하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능은 저는 살려두되 법사위가 쓸데없이 당약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발목 잡는 거,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저는 충분히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되 법사위원장은 관행대로 야당한테 주고 법사위의 원래 기능, 체계 자구심사권 그 기능도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 21대 선거 결과라든가 구성원들의 특성,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20대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 또 특별하게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압도적인 여당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압도적인 여당에다가 네. 압도적인 여당 내지는 범여권으로 당선된 분들 중에는 사실은 목소리가 강한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마 야당을 이렇게 때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는데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강하게 있다. 나갈 가능성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뭐 선거도 패배했겠다. 네. 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아마 야당이 전체적으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몰아붙이기 예. 아마 굉장히 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예. 그런 걱정을 좀 더 했습니다. 16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원내대표 후보 3분이 나왔잖아요. 예. 뽑았죠. 정성호 의원 예. 사선이죠. 비주류. 9표 나왔죠. 이분한테 겨우 9표가 예. 나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인데 예. 제가 중앙일보 정치면을 책임졌다면 저는 정성호 고작 9표, 제목 이렇게 달았어요. 예.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당한테 힘을 실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국민들은 여당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했을까요? 균형 감각을 갖고 야당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막강한 의석을 갖게 됐지만 여당 안에서도 균형 감각, 합리성 이런 거를 발휘하도록 국민들은 좀 원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정성호 9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21대 국회를 좀 원만하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요. 초선이 68명, 68명의 초선 의원이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도 시민당까지 합하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도 결국은 뭐 청와대 코드 뭐 이런 걸 의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21대 국회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여당의 일방 독주, 이게 가장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또 강한 반발. 그래서 21대 국회가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이 좀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민주당은 바로 개표 날에서부터 겸손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서 겸손 모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국회 전망은 이 정도 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 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몇 가지 사안이 공통으로 엮어져 있는데 사안을 보는 시각 다양할 수 있겠는데 우선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논란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던 할머니 말씀은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후원금이 거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피해 금액 이 지원금은 많지가 않다라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첫째 맞는가라는 부분. 근데 실제로 대체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돈 중에 한 5% 남짓 정도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 정의연 쪽에서는 나머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캠페인을 벌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간접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 제기하신 분의 문제 제기의 핵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정의연 내부에서도 고민할 대목이 있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도 좀 고민할 대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것이 정의연 내부의 회계의 투명성, 자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였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국가의 예산이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모든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 요청을 하면 다 이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개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정의연에서 개략적인 공개, 그것도 개략적인 공개를 했는데 일부 내용은 사실은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이렇게 공개가 돼서 공개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요거를 전부 공개하고 회계 내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좀 검증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또는 정의연을 비판하는 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이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희 전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초점은 명쾌하게 갈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기한 그 문제 의식에 맞춰서 초점을 우리가 그쪽으로 모아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 지금 국가의 보조금을 꽤 많이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4년간 13억 정도 받았는데 공시된 건 5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8억 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각종 국민들이 낸 성금이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 국민이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의연에서 그동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다시 재공시를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는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가 국고보조를 했는데 국민 세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대로 제대로 공시도 안 하게 했던 거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민주당이 뭐 마치 친일 분자다, 토착 외구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말 그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윤미향 씨의 경우는 정말 진실을 고백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한 장례 비용으로 1,17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는데 그 상조 예산은 그냥 무료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윤미향 씨는 이제 고백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미향 간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그 진영 대결처럼 본질을 흐리는 쪽이 어디입니까? 정의연 쪽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에요. 지금 야당은 이 회계의 투명성, 그 회계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규명하자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쪽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 왜 이렇게 진영 대결처럼 마치 돼버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발언 보면 이 정의연 쪽에서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 전쟁, 성폭력,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또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기여를 해온 부분은 그건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우리가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가 됐죠. 대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왜 통화했던 것을 상세하게 공개했던 이야기 또 내용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 열린
민주당도 그렇고 최강욱 대표도 그렇고 이건 경솔한 것이 아닌가 아하.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선된 직후에 긴 시간을 아마 통화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축하 겸 덕담 겸 여러 가지 뭐 협조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사실은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런저런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그건 두 분 사이에 묻어야 될 부분들인데 아하. 그거를 밖으로 생중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게 최강욱 당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이 실린 곳이 열린민주당과 최강욱 대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쪽의 일방적인 과잉 홍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정치를 하면서 물밑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묻고 가는 것이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기본적인 부분도 조금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의 원내대표한테는 전화를 안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석을 가진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물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신분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 피의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강욱 당선인이 형사 피의자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물론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 축하하기 위해서 덕담 차원에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법조인으로서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정말 미주알 고주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하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또 그 이야기, 그다음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최강욱 당선인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한 거 매우 부적절하고 그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압박감을 느낄 거고요. 재판부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강욱 이분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요. 본인이 법사위로 지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지금 사실 밀어주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나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까면서 저기는 법사위를 가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한 변화고 정말 만시지탄이다. 진즉했어야 된다. 한교안 대표가 지난해에 5.18 때 가고요. 당 지도부 호남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수없이 좀 호남을 찾아라. 호남에 가서 진정성을 보이면 한 표, 두 표 쌓여서 우리가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외면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욕 먹을 거 먹고 몰매 맞을 거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호남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초선원들, 초재선 움직임들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조금 활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5.18 민주화 항쟁만 해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켜서 재판에 회부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던 문제고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특별법, 지원법, 또 진상조사에 관한 법들 다 통과돼서 있었던 부분들이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합의가 된 부분들을 극우적인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이 태극기 부대와 결합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부정을 해왔고 그게 결국은 이번에 미래통합당 참패의 원인이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보편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맞짱 토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일요일에는 다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날을 정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1965년에 세종대왕을 결의 스승으로 삼아서 세종의 음력 탄신일인
당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또 오는 21일에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념들이 특히 많습니다. 감사하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